여러분, 오늘은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놓치고 있던 위험, 바로 그 속에 숨겨진 공포의 순간들. 정말 실화라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3가지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상한 기운을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상도 못한 일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끔찍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시절, 늦은 밤에 의문스러운 승객, 나는 오랫동안 밤늦게 택시 또는 라이드쉐어 기사로 일해왔다. 도로가 한적하기도 하고 어쩐지 그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싫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는 여러 번 이상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몇 달 전 벌어졌던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어두웠고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승객을 태우기 위해 어플을 켰고 곧 편의점 근처에서 콜이 들어왔다. 그 편의점은 평소에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다. 주차장에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쓸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혹시 승객이 취소되었나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드는 순간 나는 시야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처음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람 형체임을 알아차리고는 움찔했다. 그 사람은 얼굴을 후드로 깊이 가린 채 가만히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오싹했고 당장 그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손님 호출을 이미 수락해버린 상태였기에 그리고 혹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마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다. 내 차의 문을 열고 조용히 뒷자리에 올라탄 그는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띠고 있었다. 시트가 살짝 젖은 듯한 느낌이 들어 곁눈질을 하자 그의 옷자락에서 보슬보슬하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였다. 얼핏 비가 내렸나 싶어 하늘을 봤지만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 점이 더욱 소름을 돋게 했다. 출발하자마자 그는 내 운전석 바로 뒤를 향해 몸을 붙인 채 숨죽여 있었다. 나는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 밤은 많이 추우시죠? 그러자 그가 고개를 서서히 들어 올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눈동자 한가운데 오묘한 빛이 도는 것 같았다.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여기 자주 오나요? 라고 물었다.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갈라졌고 그 안에 긴장과 초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쾌했지만 애써 표정을 숨기고 가끔이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제야 그는 갑자기 내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낯선 사람 태우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 죽어가는 걸 본 적 있나요? 나는 순식간에 숨이 막혀왔다. 그가 말할 때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했고 부자연스러운 냄새가 났다. 곰팡이가 쓴낡은 옷장에서 퍼져나오는 듯한 불쾌한 향이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혹시 이 승객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슬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를 바랐다. 정적이 흐르던 중 갑자기 그가 차를 세워 라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적지에는 아직 멀었는데 이상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골목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가로등도 거의 없는 곳이었고 수풀 사이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어딘가로 사라졌다. 본능적으로 문을 잠그고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서 편의점 강도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그 강도의 인상착의가 내가 태웠던 그 승객과 너무나 흡사했다. 혹시라도 그날 밤 내가 더 오래 그를 태웠더라면
어쩌면 나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거나 더 끔찍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이상했던 것은 그날 내 차 뒷자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물자국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혹시 그의 옷이나 신발에 인간의 피가 묻어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미스터리로 남아 나를 불안하게 했다. 결국 나는 그 경험 이후로 대시캠을 바로 설치했고 밤 운전을 잠시나마 쉬어야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근 한 달 동안 그 편의점 주차장만 가면 자꾸 엔진이 멈출 듯 울컥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정비소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매번 그 길만 지나가면 라디오가 잡음으로 가득 찼다. 이상 전파 간섭 같은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가끔 운전 중 백미러를 볼 때마다 그날의 후드티 입은 승객이 다시 내 뒤에 앉아있는 것 같은 섬뜩한 환영을 보곤 한다. 2. 오하이오의 겨울밤, 숲속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오하이오주에 살 때 크리스마스 무렵에 직접 겪은 일이다. 당시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연휴마다 각각의 가족을 찾아가곤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는 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쯤 그녀의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전통이었다. 차 안에서는 항상 활기찬 음악을 틀어놓고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다. 하지만 어느 해 그 평온한 루틴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마자 정체불명의 발신 번호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던 것이다. 보통은 스팸이나 잘못 걸려온 전화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같은 번호로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는 뭔가 불길함이 엄습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내일 다시 확인하자며 넘어갔겠지만 이상하게도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듯한 음성이 음산하게 이어졌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듣자마자 상대방은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받았네 라고 말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목소리는 낮고 울렁거리는 톤이었고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잡음 속에 누군가 함께 숨죽여 웃는 소리 같은 것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이름, 그리고 내 여자친구의 풀네임,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까지 정확히 말했다. 기분 나쁘지? 너와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늦은 밤에 길을 달릴 줄 몰랐어. 나는 순간 핸들에서 손이 떨렸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의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여자친구 역시 옆에서 핸드폰으로 긴급히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산골도로라 그런지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 음성은 점점 더 협박조로 변했다. 너를 노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녀 쪽이 더 가치가 있어. 너도 알고 있지 않아? 네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녀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여자친구도 내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차창 밖을 바라보니 깊은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인가도 없는 길가에 왜 그런 불빛이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급히 차를 세우고 더 이상 전화를 끊길까봐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상대방은 여전히 낮게 웃고 있었다. 진작에 멈췄어야지.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차를 세울 것도 경찰에 신고할 것도 전부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 타이어가 터진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나와 여자친구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차가 크게 흔들렸다. 여긴 대체 왜 이래? 여자친구가 외치자 나는 당황한 채로 비상등을 켜고 차량 밖으로 나왔다. 눈발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손전등을 비춰보니 오른쪽 뒷바퀴가 완전히 터져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예리하게 베인 것 같은 형태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희미하게 갈색 털조각 같은 것이 뭉텅이로 묻어있던 것이다. 곰? 사슴? 아니면 여우? 그 어떤 동물의 털 같기도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서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갔고 다행히도 그 순간 전화는 끊겨 있었다. 또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없는 번호로만 표시되었고 한동안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겨우 신고했지만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누구도 우리를 습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느꼈던 공포는 간단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은 전화를 건 발신원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혹시 산짐승 때문에 타이어가 망가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그 불빛과 낯선 목소리는 결코 자연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기묘하고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아직도 크리스마스 밤이 되면 나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작은 전화벨 소리마저도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3. 오레곤 숲속 오두막. 나를 찾아온 기이한 이웃.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오레곤의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두막집으로 이사했을 때 겪은 일이다. 나는 당시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워낙 인기척이 드문 지역이었고 주변엔 혼자 사는 이들이 몇 명뿐이었다.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두막이라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내 나름의 디지털 디톡스가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사하고 처음 며칠은 평온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해가 지면 조용히 책을 읽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가끔 산책 중에 사슴무리를 만나기도 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삶의 여유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이럴 때면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 따위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간절해질 정도였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이라고 소개하는 한 여성 미셸이라는 사람이 내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날도 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어두운 숲길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에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직접 만든 과일잼이라고 했다. 그녀는 적당히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동자가 불안정해 보였다. 그녀는 잼을 건네주며 혼자 지내기에 숲은 너무 깊어. 밤이 되면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하지. 램프 기름을 항상 채워두고 창문은 꼭 잠가요. 도끼를 들기보단 지혜를 준비해 두길 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누군가가 살갑게 인사한다기보다는 마치 훈계나 경고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끼보다 날카로운 지혜를 준비하라 라는 문장이 너무 특이해서 머릿속에 꽂혔다. 그녀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상하긴 했지만 그 말대로 램프 기름을 조금 더 챙겨두고 창문도 확인했다. 그런데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며 나는 오두막 안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늦은 밤 쿵쿵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주기가 너무 일정했다. 분명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미셸일까? 아니면 숲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일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려다 문득 그녀의 경고가 떠올랐다. 항상 문을 잠가라는 말. 나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어두운 숲 사이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뭔가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사람이었지만 왠지 인간의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았다. 팔이 길고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가늘어 보였으며 고개를 한쪽으로 기괴하게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램프를 꺼둔 채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다. 오두막 주위로 서성이는 기척이 30분 넘게 이어졌다. 간혹 창문 틈으로 코 고는 듯한 혹은 낮은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나는 굳게 문을 붙들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자마자 나는 문을 살폈다. 진흙범벅에 커다란 손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고 말라붙은 갈색 얼룩 같은 것이 손잡이 근처에 묻어 있었다. 짐작건대 그것은 사람의 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다. 혹은 동물의 피를 묻힌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문제는 그 손자국이 인간의 손과는 달리 손가락 길이가 균일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갈라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경찰에 연락했지만
마찬가지로 별다른 흔적이나 용의자는 찾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혹시 이웃 미셸이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막상 그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안에는 가재도구나 식료품은커녕 먼지만 쌓여 있었고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내게 과일잼을 주었던 미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녀가 말했던 도끼보다 날카로운 지혜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이후 몇 달간 내 오두막 주위를 돌아다니는 수상한 그림자는 계속 나타났다. 밤이 깊어지면 창밖에선 이상한 울음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데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램프 불을 켜고 확인해보면 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미셸이라는 이웃의 경고와 함께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내 일상을 서서히 잠식했고 결국 나는 그 오두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챙기는 마지막 날 밤, 밖에서 빗소리와 섞여 누군가 웃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중에도 그 소리는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또 다른 이웃을 기다려야지 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미약한 음성이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번갯불에 잠시 비친 것은 낯익은 얼굴, 아니 얼굴처럼 보이던 기괴한 형체였다. 그것은 분명 미셸이었던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녹슨 삽 같은 도구를 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을 설명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했고 또한 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그 오두막을 떠올릴 때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때때로 꿈속에서 눈보라치는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미셸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곤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 항상 램프를 채우고 창문을 잠그고 도끼보다 날카로운 지혜를 가져라.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끝나지 않은 공포와 우리의 교훈,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초자연적 분위기는 닮아 있었다. 우리는 가끔 일상 속에서 미묘하게 어긋나는 어떤 징후들을 설마, 그럴 리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짜 위험이나 공포는 그렇게 평범한 순간에 가만히 스며들어 우리를 오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선 늦은 밤에 태운 승객이 사실상 위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협박 전화가 한적한 겨울 숲길에서의 정적을 파고들어 심장을 움켜쥐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선 이상한 이웃 미셸의 경고와 문 밖에 나타난 불분명한 존재가 오두막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각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 그리고 때때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이나 직감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호러 영화의 극적인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아주 미묘하게, 약간 불편하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흔적들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파고든다. 그래서 당신이 늦은 밤 운전을 할 때, 혹은 먼 길을 여행하다가 낯선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한적한 숲속이나 시골 마을의 어딘가에 머물게 될 때, 주변의 기묘한 징후를 절대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문득 온도가 이상하게 떨어진다면, 라디오나 휴대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을 우연이나 기분 탓으로 돌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물론 현실적인 대비책, 예컨대 대시캠 설치, 미리 배터리를 충전한 보조 배터리, 간단한 호신용품, 믿을 만한 지인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는 것 등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건 뭔가 이상해 라는 직감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종종 그 직감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거나 더 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공포심만 조장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어둡고 기묘한 면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각자 조금 더 경각심과 주의를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가끔은 진실이란 것이 허구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공간이 하루아침에 악몽의 무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밤, 여러분도 혹시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문득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동자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든 적은 없는가? 그런 느낌을 단지 착각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주위를 살펴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존재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약 언젠가 귀가 중 어두운 길 모퉁이에서 낯선 발소리가 따라온다면, 혹은 집 창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부디 용기와 이성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허황된 공포소설이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든 우리 일상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가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기이하다. 문득 닥쳐올 수 있는 이 공포는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늘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의심스러운 낌새를 민감하게 느끼며 때로는 망설이지 않고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끔찍한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작지만 확실한 생존 지혜다. 당신이 혹시 지금 한밤중에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라. 혹시 커튼 틈새로 새어나오는 옅은 달빛 아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부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치부하기엔 인생은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쉽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던가. 이상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3가지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꼭 잠그길 권한다. 그리고 누군가 찾아왔을 땐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도 의심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길 바란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